네, 삼성전자 참 오랫동안 힘이 없어 보였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서 SK 하이닉스의 1등을 뺏겼고 이렇다 할 M&A도 못했습니다. AI 생태계에서도 주춤거리고 있죠. 이재용 회장이 9년 동안 재판받느라 경영 의욕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항소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재용 회장, 곧바로 샘 올트만 같은 AI 거물을 만났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창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 MD 파트너,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용 회장 참 오랫동안 거의 9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수감되고 그런 사법 리스크 사실상 벗어났습니다. 항소심 무죄, 부당합병 분식회계 의혹에서 일단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각에서 벌써 이제 곧 등기이사에 복귀할 거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재건할 거다 전망들이 나오는데 김창욱 파트너님, 실제 좀 삼성의 변화, 이재용 회장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여론을 의식하기는 했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좀 뭔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행보를 보였다가 저희 좀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각이고요. 예. 이제 앞으로 좀 가장 기대되는 것은 그래도 회사의 좀 돌파구. 그래서 뭐 잘 아시는 HBM의 문제, 파운드리의 문제, 뭐 시스템 LSI의 엑시노스, 모바일 AP 등의 문제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네. 이 내부 역량만으로 이거를 좀 극복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좀 도움 혹은 수혈을 통해 M&A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극복해 볼 거냐, 이런 행보들은 좀 앞으로 그 기대가 좀 있는 부분이고, 예. 아무래도 여론을 좀 이제 덜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조금 더 공격적인 행보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격적인 행보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 물론 사법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동안에도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경영진의 변화도 사실 줬잖아요. 그렇죠. 네. 비록 작년에.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 있었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도 주가는 뭐 별 신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제 좀 달라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기대 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저께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어떻게요? 어저께 주가 올랐잖아요. 주가 오른 게 그게 좀 반영했다고 봐야 되는 그것도 거예요?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모든 게 씨앗이 뿌리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된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네. 뭐 또 작년에 뭐 씨앗을 뿌렸습니다만 전형현 부회장님 포함해서 네. 제가 딱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뭐 아무리 뭐 각오를 하더라도 6개월, 9개월, 1년 이상 걸리는 거니까요.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가? 주가가 그거를 미리 반영한다 치더라도 예. 지금 한 6개월 지났죠. 조직이 좀 변한 거. 조직이 바꾼 거, 전영현 부회장. 그리고 이제는 회장님이 또 이렇게 그 큰 이슈에서 벗어났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질 법합니다. 많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재판 때문에 네. 해야 될 거 못할 거를 아주 굵직한 의사결정을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단지 재판 때문만이냐는 때문이었을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도 어느 정도 머더레이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기대 심리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다. 근데 높은 건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든지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바꾸고 뭐 수능고사 갑자기 가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6개월, 9개월 그런 운이 좋아 3개월, 6개월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 가시적인 게 있다면은 올 연말 뭐 연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면은 가을, 겨울 이때쯤 제대로 하는 게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은 본업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M&A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결단 이거는 사실 회장님 이슈가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작년 가을에 변화된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혹시라도 올 상반기에 예. 그러면 주가는 더 지속적으로 반영을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큰 그림에서 이거는 조금 너무 일찍 반영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기술적 결단, 구체적 M&A에 관한 거. 기술적 결단 그러다 보니까 HBM 경쟁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밀렸는데 1등 삼성 요즘은 조금 이 SK 하이닉스에 뒤진 걸 보면 많은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난 9년간의 재판과 구속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사실 이재용 회장님이 구속된 기간은 2년밖에 그렇죠, 없었고 국정농단으로. 7년 네. 동안은 사실은 그렇진 않았죠. 재판을 받았던 거였겠죠. 그래서 뭐 이제 얘기 중에는 HBM을 실패한 게 총수가 부재했던 혹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 아, 그런 건 왜냐하면 아닌가? 그룹 총수께서 보시는 건 당연히 삼성의 가전과 모바일과 반도체가 다 있고 특히나 HBM 같은 결정은 DS 부문이나 메모리 사업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총수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M&A까지 이제 좀 갔을 때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 또한 저는 반 정도는 맞지만 반 정도는 틀리다라고 보는 게 예. 이게 보통 M&A가 매물이 있어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기업이 들고 있는 매물과 그다음에 그 PE, 프라이빗 에쿼티가 들고 있는 매물이 있는데 프라이빗 에쿼티가 들고 있는 것들은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은 있지만 보통 이게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도 힘들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더더군다나 이제 가서 내가 팔아라라고 한다고 팔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리고 PE들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성 IRR을 달성을 했을 때만 팔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결국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삼성이랑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큰 반도체 회사, 뭐 큰 뭐 에어컨 회사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그 듀딜리전스, 그러니까 실사는 하셨던 걸로는 들었었어요. 실사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 인수를 안 했던 이유가 뭐 총수의 부재냐, 총수의 의사결정 부재냐 보다는 아시겠지만 삼성이 전자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예. 대부분 이제 큰 걸림돌이 인수했을 때 시너지도 있지만 워낙 종합회사다 보니까는 중복들이 좀 많은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사업이 중복 중복되는 사업들이 경우가. 됐을 때 이거를 시너지가 없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버리고 사냐? 근데 파는 사람한테 이걸 버리고 사겠습니다라고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은 사업적인 문제로 이게 그 큰 변화가 없었던 거지 총수의 부재로 이게 있었던 거냐 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 아까 김장일 본부장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는데 삼성의 주가를 보면 5만 원대 중반으로 다시 올라서기가 참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결국 중요하게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뭐 1분기, 2분기 이익이라든지 이런 전망일 텐데 그런 걸 비춰볼 때는 주가를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히 2분기부터 이익이 확실히 올라간다면 주가는 바닥을 이미 쳤다고 단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확실히 많이 올라간다면. 올라간다. 근데 올라갈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확실치 않은 거죠. 어, 예, 그러니까 그 2분기에 올라간다고 보통은 보고 있어요. 보통 보고 있다. 보통은 보고 있는데 예. 간혹은 일부는 1분기나 2분기나 별반 다르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요거랑 네. 근본적인 경쟁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뀐 건 없다. 그다음에 아까 뭐 저기 그 트럼프의 관세건 예. 뭐 우리 저기 뭐 여러 가지 이슈잖아요. 매크로적인 거.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 미치는 건 15%도 안 됩니다. 아, 그런 환경 큰 배의 변수는 변화 안 되고요. 그냥 삼성전자가 못해서 못 가는 거고. 다만 엊그저께 이제 샘 올트만을 포함해서 와가지고 스타게이트를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엔비디아하고 좀 다른 성격의 그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삼성전자가 기존의 TSMC 파운드리,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HBM, 그 다음에 애플하고의 어떤 기기 여기서 다 조금 밀렸는데, 그렇죠? 순종이 오픈AI에서 하는 AI 그 전용 디바이스하고 새로운 AI 생태계를 크게 잘 먹겠다. 여기에서의 삼성전자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겠냐라는 희망이 어저께 좀 세게 아침에 들어간 것 같아요.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구체화되고 몇 가지 아까 TSMC 파운드리에서, 하이닉스 HBM에서, 그다음에 애플하고 디바이스에서 뭐 대충 뭐 반 이상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1분기 실적 나쁜 건 다 아는 거니까. 1분기 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 뭐 봐야 되지만은 예. 이 4분기가 6조 5천억이었잖아요. 예. 1분기가 낮게는 4조 5천. 4조. 좋게 보는 사람이 5조 5천. 예,
그런 아, 1분기는 안 좋은 건 확실하군요. 그건 반영돼 있고 그래서 아까 이런 큰 프로젝트가 엔비디아하고 다르다는 거 때문에 여기에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주가는 어저께 그저께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요거랑 얼마까지 올라가느냐는 건 좀 다른 문제지만 예.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보인 거 정도라고 보고 외국인이 주기차게 팔다가 어저께 샀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중간중간 산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예. 의미 있게 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누적으로 또는 한 큐에 한 천만 주에서 한 2천만 주, 3천만 주는 사줘야지 의미 있게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뭐 5만 원 후반대, 6만 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 어닝이 5조, 6조로 시작하면 하반기 업물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주가는 PER이 12배입니다. 지금의 PR이 네, 12배다. 12배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 없어요. 이익에 네, 비해서. 그래서 2분기, 3분기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게 아까 스타게티 이런 게 오면은 내년 거를 땡긴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거기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절대적인 주가는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는 바닥을 치셨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그 속도는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힘이 좀 자신할 수 없다. 환율이 1,400 정도로 가고 그렇죠? 환율. 우리나라가요. 예, 예. 그 뭐냐면 뭐 추경을 하든 뭐하든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거 아는데 1% 깨지지 않고 우리나라 올라간다. 정부가 안정된다. 그러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으로서의 패시브 자금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조금 더 선취매한다면은 주가 반등에 조금 더 먼저 일어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지만 그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펀더멘털하고는 조금은 괴리된 유리된 그 팩터에 의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환율 안정을 자신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환율이 상당히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1,400원까지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오를 힘이 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만난 샘 올트만 회장,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디 이재용 회장이 이게 삼자 회동의 어떤 뒷 얘기들이 혹시 좀 나옵니까? 뭔가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라든지 어떤 전망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뒷얘기는 거의 들리는 건 없고요. 네. 그냥 추정들은 좀 있는데 추정은, 저는 그래도 그럴싸한 추정들은 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래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오픈 AI가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 AI 기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저희 그냥 추정으로는 네. 이게 AI가 와서 가장 좀 크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띄우고 있으면 앵커님과 본부장님이 나오고 예. 이 사람이 누구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렇게 웹에 있는 지식들을 쫙 끌어오겠죠. 예.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정보랑 묶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3월 5일에 만났었는데 점심 식사로 뭘 먹었고 무슨 얘기를 했었다. 요약에 예를 들면 뜹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누구였지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줄 거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활용 케이스로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오픈 AI가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거냐와 예. 아니면 스마트폰 오픈 AI 조금 더 AI 성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있는 특히나 이제 그 안에 NPU라는 칩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엣지형 AI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겠냐 정도의 추론이 저는 가장 그래도 그럴싸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갖고 있는 이제 좀 불편함이 있어요. 조금 어떤 전에 겁니까?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올린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챗GPT에 텍스트로 물어봐서 텍스트 값을 오픈 AI 챗GPT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결과값을 주죠. 얘한테 올라가는 건 텍스트가 올라가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동영상이 올라가거든요.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얘가 해석해주고 돌려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엄청난 부하가 생겨요. 앞으로. 엄청난 데이터량이 데이터가. 커지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1년에 보통 10조 원씩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투자가 3배, 4배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잖아요. 그러면은 오픈 AI 입장에선 이 DC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단, 엣지 단에서 부하를 좀 경감시켜 볼 거냐 이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자신이 이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싸고 내 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거군요. 예. 거기에 삼성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NPU 칩을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다. 네,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됐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는 없죠. 좀 그런 추측, 합리적인 이제 추측을 할 뿐인데 오픈AI가 주도하는 게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뭐 저 대통령 손정희 회장에서 백악관에서 네네. 회의하고 대단했잖아요. 5천억 달러 투자한다는데 네네네. 이 투자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 삼성전자에 좀 투자 자금을 대라 뭐 손정희 회장 글을 네, 그것도 요청하지, 그저께 보도됐었죠. 요청하지 않을까?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요청을 했다. 아, 자, 투자를 요청했다. 일단 야구로 어저께는 뭐 요청까지는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돈이 부족한 건 맞고 삼성전자는 또 그거를 뭐 시드머니가 되든 뭐 하든 간에 좀 아리까리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다운 페이먼트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아까 NPU가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NPU를 개발을 못 하더라도 생산하면 생산을 파운드리를 해주든 뭐 디램 해주든 뭔가 자기네 엣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 내시오 하면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마 그 오픈AI 소프트뱅크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런 제안을 했을 거고 예. 했을 것 같고 삼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삼성한테만 오픈AI 이 스타게이트가 묶여 있을 것인지 TSMC하고 애플하고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가 압도적 1등이잖아요. 그럼 오픈AI 뭐 거기에 기술적 파트너로 엔비디아도 들어 있는 거죠. 다 들어있죠. 다 들어 있다면 혹시 뭐 TSMC와도 협업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모두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서도 NPU라는 칩을 만약에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얘가 꼭 다 3나노로 만들 필요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5나노짜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중에서 얼마나 고성능 연산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걔도 아주 성능 좋은 것과 중간 성능과 저성능으로 나눠서 데이터 센터를 채워 넣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나노가 필요하고 TSMC가 잘하면 이거는 TSMC 거 쓰고 5나노짜리는 삼성이 지금 굉장히 성숙수율도 높고 수준이 높은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삼성한테 맡기고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자 협력을 지금 추진하는 게 이제 오픈AI의 모습이겠죠. 네, 그렇군요. 이 샘 올트만 오픈AI CEO가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인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하고도 만났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쪽에서는 어떤 협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비슷한데 파운드리는 하이닉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순수하게 HBM이나 고성능 D램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아까 그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스타게이트는 미국에서 하는 건데 예. 한국이나 이런 쪽에 뭐 수요 때문에 여기서의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활용한다면은 SK텔레콤도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약간 곁다리를 얘기하는 정도니까 핵심은 SK 하이닉스 얘기겠죠. 삼성하고 하더라도 아니면 둘 다 하더라도 예. 다 말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첨언을 하면은 SK 그룹 내 지금 가장 큰 기조가 AI에 대한 투자잖아요. 텔레콤,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로. SK 그룹 전체로 예, 보는 예. 게. 예.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한번 강화해 볼 거냐. 일례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뭔가 렌탈형 모델. 데이터 센터의 렌탈.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내가 지어놓되 거기에 어떤 핵심적인 것들만 예를 들면은 GPU만 렌탈을 해서 준다. 예. 엔비디아의 GPU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업체한테 공급해주고 렌탈해서 쓴다. 예. 예를 들면 이런 모델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범 예. SK 내에서는 오픈AI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거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렌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오픈AI가 이니셔티브 크게 주면은 SK 그룹이 그 파트너가 되기가 쉽죠. 그 부분에서 그런 네. 측면에서 네. 굳이 엔비디아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 엔비디아를 별 생각 안 할 겁니다. 오픈AI 쪽은 ARM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넌 엔비디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아닌겨. 네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이 딥시크의 출연으로 참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나온 딥시크에 따라서 오픈 AI의 뭐 전략이 좀 달라지거나 그게 다른 회사와의 협력이 달라지거나 어떤 변수는 어떻게 지금 작동? 딥시크로 인해서 오픈AI가 달라지기보다는 다른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바로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누가 나왔나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기네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예. 바로 딥시크 걸 쓴다고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의 그 저렴한 웬만큼 되는 성능의 저렴한 비용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쪽이 먼저 치고 나오다 보니까 예. 이쪽은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 업체들이 두 가지인데 어저께도 오늘도 이제 클라우드 누구죠? 구글이 직접 발표했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발표했는데 전부 다 뭐 투자는 계속해서 한다 그래요. 예. 뭐 당연히 그 딥시크 나오기 전에 다 세운 계획인데 요 일주일 사이에 투자 계획이 바뀔 리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저렴한 그런 모델이 어떻게 새롭게 영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3개월, 6개월 지나 보면서 예. 내년을 바라봤을 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고성능 그리고 아까 동영상을 떠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가는 AI에게 또 다른 레벨로 가는 하이엔드하고 그다음 챗GPT 레벨에서 좀 올라가는 그런 레벨의 저가용이나 저렴한 모델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용하고에 어떻게 수요가 될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것도 바뀔 소지가 있어요. 바뀔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원래 세워놓은 것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뭐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새롭게 흥분할 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저렴한 걸 되니까 저렴한 거 된다 뭐죠?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사들도 그거를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저렴하게 자기네 AI 서비스를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도 네이버도 아니면 한국도 더존비존도 이런 식으로 조그만 업체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슈가 되는 네,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오픈 AI는 먼저 선두 나가는 입장에서 자기네가 자기네도 소스를 좀 오픈 소스로 할까 일부를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 생태계가 더 유지되니까. 그래서 오픈 AI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흐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오히려 주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서비스 얘기를 좀 했으니까 좀 덧붙여서 좀 우리 파트너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샘 올트만이 카카오 정신화 대표도 만났잖아요. 저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까? 뭐 인공지능 AI 서비스에 관해서 카카오는 어떤 서비스를 더 하게 되고 오픈 AI에서 뭐를 빌려올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이 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방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거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70억 개, 8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잘 훈련시켜 놓은 모델이 있어요. 예. 근데 다른 예를 들면 카카오가 똑같이 흉내를 내려고 하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지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않습니까?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걸 어떤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있냐면 일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카카오에 맞게 예를 들면 10억 개의 매개 변수만 따로 떼서 그거에 채팅용 봇으로 뭔가 최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커스텀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라이센스를 받든 아니면은 뭐 일부 돈을 번 거에 수익금을 나눠 갖자 하는 나눠 방식으로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커스텀 모델을 예. 제공하는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렇게 조금 더 잘 트레인돼 있는 모델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 테니까 약간 양사 윈윈으로 얘기 나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게 또 이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력망 지원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주 52시간 예외 규정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 까다롭게 규제하는데 반도체 업종에 좀 예외를 두자. 원래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조금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제 법안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 주 52시간 까다로운 규제가 이 반도체 연구 개발에 좀 장애물이 크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이 정도. 부분이. 네. 그리고 뭐 꼭 삼성이 아니더라도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R&D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부서보다는 좀 집중적으로 또는 낮에 다른 일 하다가 밤새 살 수도 있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리듬이 깨져갖고 일찍 가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제도적으로 여태까지는 얼마 전부터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된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예. 그 애로사항 많이 이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분명히 있었고 뭐 여러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TSMC는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이걸 비교하는데 나라마다 문화하고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독일하고 다르고 하지만 분명한 건 집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런 조직의 어떤 그 여분을 못하게 막는 막아놓는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는 풀어주는 게 맞죠. 예, 방법을 찾는 게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맞다. 저희가 네, 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본부장님 말에 동의하는 게 보통
반도체 R&D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만 연구 개발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각 국가별로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연구, 삼성 같은 경우 미국 연구소, 중국 연구소, 인도 연구소가 있어요. 시차가 24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다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제한이 되어 제한이 있죠. 되니까. 그러니까 시차에 맞춰서 일을 못 하니까 서로 단절이 되는 이런 문제가 하나 그런 생기는 문제가 거고요. 있겠네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52시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람을. 예, 삼성이 5년간 DS 부문의 인력수 증가가 한 35%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요? 물론 다 52시간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뽑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엔지니어가 없어요. 지금 뽑기 다 그러니까요. 의사하고 해외 다 유학하고 의대로 남아야 가버리니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고급 그러면은 인력이. 고급 인력들은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을 뽑다 보니 인력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문제도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미국이 칩스 액트법이 네, 여전히 이제 반도체 유효하고 칩법.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2030년까지 자기네 나라에서 엔지니어 12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고 있어요. 12만 명을 어떻게든 이제 해외에서 끌고 올 거 끌어와야 아닙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람 수도 모자란데 인력 퀄리티 생산성이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으니까 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은 맞죠, 52시간이. 그래요. 아주 심각하네요. 사람도 모자라고 퀄리티도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또 뽑아가 버리면 우리는 고급 인력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전쟁까지 나와서 조금 뭐 캐나다, 멕시코 좀 유예를 했는데 중국하고는 좀 계속 확전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네. 이 관세 전쟁은 이 반도체 업종 주가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관세를 보편 관세 10% 하고 어떻게 할지 지켜보는 거죠. 네. 중국이 미국한테 다시 한번 뭐 몇 가지 종목을 했는데 네, 보복. 시행은 2월 10일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5일이니까 5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협의될지도 몰라라는 기대 심리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발톱을 했지만은 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약간 시장에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관세 말고 중국의 관세가 10%고 15% 되면은 거기에는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IT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들의 미국에 팔 때 만약 그게 관세가 계속 높으면은 두 가지죠.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되죠? 저쪽에 그 고객들이 수요가 줄 수도 있죠. 수요가 너무 비싸지. 다시 관세만큼 비싸니까.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게 한국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하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하고 대비했을 때 우리가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거 떠나서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 새롭게 유리한 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안 좋은 거고요. 네. 우리가 보편 관세를 맞을 것이냐 이건 다른 문제죠. 보편 관세 맞을까요? 이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국 예고는 입장에서는. 했는데 실제 네. 맞을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벗어난 문제와 함께 또 반도체 특별법 관련 여러 가지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창호 보스턴 컨설팅 파트너 그리고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